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우리나라 대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차이나를 자극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와 조선은 4대주의 정책을 썼고, 이번 대선 전국에서도 보니까 사드 추가 배치를 놓고 중국 자극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거칠게 보복하는 나라죠. 우리가 이제 사드 보복을 당했고, 작년에는 엄청나게 호주에 대해서 무역 보복하고, 또 리투아니아라는 유럽에 있는 조그만 나라가 대만 대표부를 설치하니까 이거는 거의 준 외교 관계입니다. 아주 거칠게 지금 리투아니아에 대해서 무역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 보복, 중국의 어떤 보복 문제에 대해서도 제 전공이 국제 통상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또한 역사적으로 이 문제를 조명해 보기 위해서 제가 위대한 중국은 없다는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 역사 관계, 최근에 이제 세계 무역에서 중국의 무역 보복을 쭉 살펴보고 느낀 결론은 딱 이렇습니다. 한중 관계는 새로운 각도에서 재조명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한중 관계하면 중국과 한국 두 나라 관계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중 관계를 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한국의 입장에서 베이징이 우리한테 보복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거꾸로 베이징의 입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볼 때 보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는 상대 입장에서 한번 조명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한중 관계는 두 나라 관계에서 보면은 역사적으로 중국은 중화 제국이었고, 우리나라는 그 속에 있던 일종의 어카인드 오브 속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 관계를 보면 지금도 우리가 어떤 신사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요. 두 번째, 지금 중국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난 사드 때처럼 보복을 하면은 우리의 경제에 심각한 보복을 일볼 거라는 그런 우려 때문이죠. 변화하는 국제 질서라는 새로운 각도에서 한중 관계를 보면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가 뭐죠? 미중 패권 전쟁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 한 5년 전 총 본격화 됐으니까 그 이전의 한중 관계하고 그 이후의 한중 관계를 어떤 국제 질서 틀 속에서 보면 전혀 다른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새로운 국제관계, 미중 패권 전쟁에서 우리 중국과 우리나라 둘러싸고 있는 국제 질서가 뭐냐면, 지금 미국은 세 가지 측면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첫째가 엔타이 차이나 아젠다, 동맹국하고 같이 중국을 압박하는 거고요. 두 번째, US 차이나 디커플링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중국과 무역, 투자, 생산, 기술 측면에서 헤어지려고 그러거든요. 쉽게 말하면 미국에 들어간 기업뿐만이 아니고 일본 기업, 유럽 기업, 한국 기업 보고도 탈중국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미중 반도체 전쟁인데,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코리아, 대한민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이걸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 그림에서 보듯이 지금 거의 미국은 엔타이 차이나 아젠다, 그러니까 반중 전선을 일본, 대만, 호주, 베트남, 인도 갖고 중국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이징의 입장에서 보면 고마운 나라가 하나 있죠. 대한민국입니다.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으면서 적어도 반중 전선에는 참가하지 않는 겁니다. 반중 전선이니까 쿼드 이런 데죠. 그러니까 이제 워싱턴에서 보면 이상한 나라지만 코리아가 베이징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고마운 나라인데,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보복을 할 때는 보복 효과, 즉 보복으로부터 얻는 효과하고 보복의 역효과가 있거든요. 역효과를 비교해서 보복 효과가 보복의 역효과보다 클 때 보복을 합니다. 이 중국도 예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엔타이 차이나 아젠다 틀 속에서 볼 때 섣불리 한국에 보복을 해가지고 한국이 반중 전선에 참가하면 보복 효과보다는 보복의 역효과가 더 큰 거죠. 두 번째, US 차이나 디커플링 측면에서 똑같습니다. 많은 한국 기업이 지금 중국에 들어가 있고, 미국은 적극적으로 중국으로 기술이나 인적 자원이 흘러가는 것을 막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데는 우리나라입니다. 특히 반도체 기술, 이렇게 좀 인적 자원을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한국을 자극하면
US 차이나 디커플링 입장에서도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인적 자원이나 기술이 중국에 못 가게 규제 정책을 쓰면은 베이징 입장에서는 보복 효과보다도 보교의 역효과가 더 큰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은 반도체입니다. 지금 뭐 중국이 난리나는 게 모든 중국의 문제가 반도체를 직결됩니다. 이 반도체 굴기 그러면서 뭐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 70%로 올리겠다 그러는데 지금 계속 외신에 나오는 거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퍼붓기고 중국 정부가 사기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저 신문 보시면 우한 홍신 반도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2017년에 이 TSMC의 Chief Operation Officer를 이렇게 CEO로 영입해갖고 24조를 투자해가지고 7나노 반도체를 개발했다면, 이거 7나노는 획기적인 반도체거든요. 개발했다고 다 뭐 투자 계획을 발표하니까 중국 정부가 이렇게 한 2조 8,300억을 지원해줬는데 이게 사기극으로 끝났습니다. 진짜 중국 기업인이 중국 정부를 사기친 겁니다. 저 사진에서 보듯이 뭐 2021년까지 반도체 한 개도 못 만들었답니다. 이렇게 이제 중국의 반도체 때문에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게요. 그럼 중국이 혼자 힘으로 하여튼 궁극적으로는 반도체 굴기에 성공할 게 아닌가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 S라고 대답하는 국제 전문가들이 있고 NO라고 대답하는 국제 전문가인데 저는 후자의 입장입니다. 이 범용 반도체 있습니까? 범용 반도체에서는 양적인 팽창을 해가지고 중국이 반도체 대국은 될 수 있는데 이 진짜 반도체 강국이 되려면 7나노급 이하 진짜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해야 되는데 중국이 아직 그러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중국 경제의 딜레마가 뭐냐면 산업 구조를 고도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나마 중국이 기댈 것이 한국 반도체인데 섣불리 한국에 대해서 보복을 하면 엄청난 후폭풍을 맞죠. 두 번째, 베이징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보복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베이징이 완전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 이전에는 상대국의 무역보복을 해갖고 상당히 재미를 봤는데 그 이후에 베이징이 하는 무역보복마다 껌껌이 헛발질하는 겁니다. 이게 단적인 애가 호주하고 대만에 대한 무역보복을 했는데 작년대에 무역수지를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제일 크게 무역수지 흑자를 낸 나라가 대만이고 두 번째가 호주요. 또 중국 완전히 망신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사드 배치로 한한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컨텐츠 산업이 폭삭 주저할 줄 알았는데 베이징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컨텐츠 산업 해외 시장에 있어서 중국의 비중이 3분의 1이었거든요. 근데 거꾸로 지금 한국이 문화 대국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로서 베이징이 신기가 불편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중국의 적대국의 무기를 계속 팔고 있는 겁니다. 호주의 자주법 팔고요. 또 최근에 들어오는 외신에 의하면은 인도에 이미 한 100여 문의 자주포를 팔았는데 이 성능이 좋으니까 그 인도가 한 200문의 자주포를 추가로 우리나라부터 해가지고 히말라야에서 중국 국경 분쟁 지역에서 이제 중국군을 향해서 필요하면 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과거 같았으면 과거라는 게 미중 패권 전쟁 이전 같았으면 저기는 늑대 외교전사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마디 했을 겁니다. 뭐 보복까지는 아니라 항의성 발언을 했을 텐데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작년 5월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우리나라 주요 기업이 첨단 반도체는 다 미국에 투자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허접한 뭐 범용 반도체 부분으로 투자한다 그러면은 중국이 섭섭하다 너 그럴 수 있느냐가 한마디 정도 항의할 텐데 중국이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베이징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견해가 달라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세상은 변했는데 우리는 과거 5년 전, 10년 전 한중 관계만 생각하고 야 우리가 옛날에 사드 배치했을 때 중국이 보복했어. 추가 배치하면 또 보복할 거라는 건 우리 생각이지. 지금 베이징의 입장이나 미중 패권 전쟁의 틀 속에서 보면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역 보복 다음에 중국이 생각할 수 있는 게 군사적인 뭐 보복은 아니고 위협이죠.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게 흔히 이제 하는 게 항공모함 함대를
우리나라 이제 서해안, 뭐 인천 앞바다나 이쪽으로 쭉 들이밀고 방공 식별구역을 중국 전투기들이 이제 대만에 대해서 쑥쑥 들어오는 건데, 이에 대한 그 대답을 찾으려면 저 지도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지도를 보면 중국이 지금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나라는 제일 왼쪽이 인도하고 휘말리아에서 국전전쟁, 남중국해에서 지금 미 해군하고 이제 빡세게 대치하고 있고, 대만 해협에서도 무력 침공을 놓고 군사적인 긴장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민해방군이, 특히 이제 인민해방군 해군이죠. 해군력이라는 게 한정된 인적 군사적 자원을 갖고 있거든요. 뭐 항공모함 겨우 두 쪽, 약간 깡통 항공모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인도 양서부터 남중국해, 대만 해협, 그다음에 동중국해는 또 센카쿠 군도를 놓고 일본하고 빡세게 맞서고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나라 서해안까지 한반도 영역까지 군사적인 긴장적으로 맹길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인민해방군의 전선이 너무 넓어집니다. 군사 전문가들의 얘기들은 인민해방군이 혼비sor도 하는 겁니다. 못 견디는 겁니다. 인민해방군 해군력이.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서해안의 해군력이나 공군력으로 대한민국을 압박하는 게 쉽지 않을 뿐더러 역사적으로 이 차이나는 한반도 징크스가 있죠. 뭐 임진왜란, 뭐 이 구한말 6.25 전쟁이고 한반도에 군사적인 개입했다는 재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코리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잘못 건드리면 큰 코 다치는 게 뭐냐면, 군사력은 세계 모든 전문기관이 평가한 거 보면 6등 내지 7등입니다. 그다음에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군사적인 압박도 쉽지 않고, 마지막으로 제가 마치기 전에 이제 한마디 말씀드리는 게, 우리 스스로 지금 뭐 우리나라의 정치인이나 많은 사회적인 지도자 사람들이 우리 중국에 대해서 뭐 신사대주의에 젖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꾸로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베이징, Chinese people, 중국의 지도자들의 이 피 속에는 뭐가 있냐면 몽골리안 컴플렉스가 있어요. 중국의 역사를 이렇게 쫙 보면요, 역사의 반 이상은 몽골리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순수한 한족 왕조가 중국 대륙 전체를 지배한 건 중국 역사의 반 정도밖에 안 돼요. 한나라 시대, 그 다음에 뭐 송나라 시대, 명나라 시대,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이죠. 이거로 말씀드리면 차이니스 피플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인종적으로 이 오리진이 다릅니다. 차이니스 피플은 한족이고, 우리 몽골리안 계통입니다. 몽고족, 뭐 거란족, 이런 몽골리안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에 대한 그 어떤 보복, 특히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의 새로운 틀 속에서 보면은 그렇게 만만하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 보복의 칼자루를 빼지 못할 것 같다. 이 칼집이 뻑뻑해서 잘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섣불리 뺐다가는 우리는 딱 하나로 중국의 아킬레스 그걸 건들린, 이건 히든 카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섣불리 한국을 툭 건드렸는데, 무역보복으로. 우리가 반도체 갖고 그냥 이 대응 보복을 하면은 누가 더 큰 보복의 어떤 역풍을 맞을까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